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 혼란스러운 시장에 정부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그 부동산 입법 법안, 자, 법안에 플러스해서 징벌적 법안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임대차 3법, 자, 이것까지 모두 7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몰아붙여.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폭등하는 계기를 어떤 반전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 결국은 욕을 먹는 게 정부잖아요. 근데 정부는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이거는 부동산 투기다. 자, 투기니까 투기꾼을 때려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징벌적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거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어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저는 오히려 지금의 여당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지 성향으로 보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표현이, 자, 이 표현이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자, 징벌적 대책. 자, 그리고 투기꾼을 때려잡는다. 때려잡는다. 글쎄요. 저는 뭐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나친 거친 표현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분법적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당이 왜 이렇게 몰아붙일까? 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자, 여당이 지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폭등한 원인이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자, 반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왔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세계에 급격하게 그 유동성이 풀려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지금의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유동성과 정부의 규제가 싸움을 했지만, 정부의 규제로 맞섰지만, 자,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두 가지로 맞섰지만 결국은 그것은 시장을 폭등하는 계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제 대책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적절한 처방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다. 우리의 규제 때문에 22번째, 21번째 대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부동산 폭등은, 자, 수용성 시장, 그리고 청주 시장에서 폭등, 그리고 이번 6.17 대책위의 폭등은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렇다. 자, 그것은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참, 이게 애매모호한데, 청주 시장 투기꾼들이 들어갔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정확한 말이에요, 그건. 그거 실수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수용성 시장, 자, 거기에 투기꾼들 들어갔죠. 자,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가서 물건을 싹쓸이하니까 실수요까지 붙어가지고 투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자, 그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6.17 이후에 서울 수도권 시장, 자, 30대 무주택자들이, 전세 4억에 살던 무주택자들이 6억짜리의 주택을 샀다. 자, 그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번 서울 수도권 시장은 실수요에 가까운 시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투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 이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여당은 명언을 걸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그거는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끝장이다. 자,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7월 달에 모든 법안, 자, 징벌적 대책까지 포함해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투기와의 전쟁을 끝내야 된다. 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시작하면서, 자, 여당 대표가 또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의원들이 법안 발의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거예요. 투기 억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를 두 가지, 한 세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자, 부동산 폭등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자, 그 세 번째로 굳이 말하면 검찰과 지금 여당의 대립,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지금 부동산이 전국에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중심에.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조금 있으면 7월 임시국회를 열겠죠. 지금 야당도 국회에는 참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일단은 회의장은 오겠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법을 통과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에게 또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응? 자기한테 역풍이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그 7월 임시국회에서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에요. 이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냐. 물론 이제 지금 통합당은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자, 그러면 지금 여당이 독단적으로 그걸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자, 그래서 지금 7월 국회에서는 대충돌이 예고된다. 자, 그 중심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당이 왜 지금 이 문제에 부동산 관련 법안, 집값 폭등에 명운을 걸고 있냐. 작년에 서울 수도권이 이제 계속 이제 폭등을 했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뭐 대책을 내놓으면서 뭐 그렇게 강한 스탠스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뭐 그런 지역에서도 집값이 폭등할 때 조정지구로 지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부산은 풀어줬어요. 자기네들 선거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가 언제부터 강한 스탠스를 보였냐? 바로 수용성 시장이 폭등을 할 때부터 강한 스탠스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6.17 이후에 부동산 폭등의 근원지는 서울 수도권이죠. 정확히 말하면 서울이죠. 자,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여당의 표밭이에요. 만약에 이 지역에서 5억짜리 아파트가 뭐 7억이 됐다, 8억이 됐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지지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지층이 거기 전세 살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강한 스탠스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혼란한 전국의 중심 법안이 돼버렸어요. 지금 추진하는 법들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들이 처리되나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관련 법안이 바로 두 여야의 충돌 핵심 법안이라는 거예요. 임대차 3법 발의를 완료한다고 그래요. 이거 발의돼서 완료되면 부작용이 엄청 크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번 달 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 자, 그리고 16대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이번에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플러스 알파 징벌적 대책. 자,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자, 이것까지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 자, 그러면 이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등록하는 사람한테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등록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물을 다 시장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겠다. 자, 그런 전략. 자, 그러면 굳이 이런 특혜가 없다고 하면 임대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싸게 전세를 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아니면 매물로 많이 나오든지. 자, 그리고 이제 이해찬, 이건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찬 의원이 오늘 한 얘기인데, 다주택자 취득세를 11% 부과하자. 자, 이게 이제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그래요.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죠.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 11% 이상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도 이제 분양을 못 해요. 이제 미분양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통합당에서는 바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야당이죠.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한다. 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야당의 대표 김종인 대표인가요? 종부세 강화 방침에 1주택 소유자만 벌받게 될 것이다. 자, 1주택 가진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김종인 이 양반은 어떤 경제통 아닙니까? 자, 이분이 보시기에는 결국은
그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세금 폭탄을 준비 중인가 한번 보시죠. 일단 정부가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것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대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한 가구일 때는 9억 원이고 다주택일 때는 6억 원이라는 거죠. 자, 이걸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낮추겠다. 자, 그럼 당연히 종부세 세금이 증가하겠죠. 자, 12, 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에서 3.2%인 종부세율을 0.6에서 4.0까지 높이겠다. 자,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겠다. 자,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거죠. 자, 이 공제액을 줄인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아예 공제 금액을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 자, 이거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 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겠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받던 혜택이 이제 종부세인데 종부세 면제였죠. 자, 그런데 그 합산을 배제하는 것을 철회하겠다. 자, 그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기존 임대사업자를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반납을 하겠죠. 뭐 그걸 반납하는 거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죠. 정부도 그런 출구는 열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기존의 시장의 시세대로 받는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 전세는 전세 가격은 폭등한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 임대주택 갖는 그 장점이 뭐냐면 임대주택 상승률을 5% 내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 이상 올릴 수 없으니까 어떤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어떤 방지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그런 제도 혜택을 다 없애버리면 임대사업자들도 다 반납을 하고, 자, 그러면 시장의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당에서도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긴 해요. 이 박용진 의원이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아야 된다.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콧방귀도 안 끼죠. 지금 여당에서는. 결국은 정부는 세금을 때리고, 자, 투기 세력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그리고 이 유동성 시장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일단은 정부가 투기 세력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뭐 취득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다주택자들은 어떤 안 좋은 입지의 물건을 중심으로 내놓을 확률이 많아요. 내놓을 확률이. 물론 좋은 입지 아파트들은 계속 가지고 가겠죠. 계속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뭐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친척한테 판다든지, 자, 그렇게 어떤 이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과도하게 때리는 세금은 정부 입장에서도 또 역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역풍이. 어떤 역풍이 오냐? 전세값 폭등, 그 다음에 1주택자 역시 재산세가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경기가 죽는 거죠. 경기가 죽는 거죠. 자, 건설 현장이 이제 이 아파트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주택을 갖지 말라는데 건설회사가 집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역풍이 온다. 역풍이 오니까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잠실 요 새 아파트 있죠? 엘리트. 이 아파트, 이 세 군데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이 가을에 실종될 것으로 보고 한 11억 중반 정도 갈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은 이 임대차 3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거 통과되면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줘야 되니까 싸게 안 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택에서 기존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그래요. 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사서 매매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신혼부부가 다시 전세로 들어오고 그런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뭐 집을 안 살려고 그러겠죠. 뭐 다주택자도 안 살려고 그럴 것이고,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 또 무주택자도 안 살려고 그럴 것이고, 자, 그러니까 에이, 전세나 살자.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기존에 그 새로 유입되는 신혼부부들, 젊은 층들은 전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청년 청약을 확대해 주겠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애가 있는 40대는 어쩌라고,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신문에서. 자, 40대는 또 이렇게 되면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20대, 30대 기다려서 어느 정도 가점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또 젊은 층이 또 뺏어간다 이거예요. 자, 이래저래 지금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잠실 강남은 이제 진입이 안 되잖아요. 뭐 토지거래 허가제도 묶어놨고, 뭐 그리고 대출구제 10억 이상 또 대출이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이미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잠실 강남은 그 입성을 위한 사다리가 거두어졌다. 자, 잠실 내가 10억이 현금이 없으면 강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세기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갭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대략 가을 전세값은 폭등이다. 자, 우리가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안 그래도 가을에 공급량이 모자른데 이러한 규제 법안으로 전세값을 폭등하게 만들었다. 자, 그럼 당연히 또 집값이 폭등해요. 갭 투자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층들이 부동산 갭 투자를 많이 해요. 20, 30대가. 뭐 40대도 하지만 주로 20, 30대가 많이 하는데, 자, 그 사람들로 이 부동산 강의장이 꽉 찼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요즘 비상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보유세를 몇 천만 원 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 못 내요. 20,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 세금을 내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갭 투자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득권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학벌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집값은 폭등하고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갭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 유동성에 의해서 폭등하는 집값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갭투다 하고 달려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투기까지가 돼버린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정부가 이러한 세법 개정, 자, 징벌적 대책 나오면 갭 투자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지방 가서 갭 투한다고 지금 막 난리예요. 그것이 어떤 뭐 저기 나왔잖아요. 충주, 구미, 김해. 자, 자제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 내가 산 집들 나중에 팔 수가 없어요. 지방은 특히 그래요. 지방은. 자, 서울 수도권은 실수요가 탄탄하잖아요. 자, 직장도 많고. 자, 지방은 제조업 기반으로 돌아가는 도시라 또 요즘 제조업이 안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갭 투자를 좀 자제하셔야 돼요. 지금은 갭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물량을 축소할 때요. 물량을 축소해서 서울 수도권에 아니면 뭐 투기과열지구 좋은 지역에 집을 한 채, 두 채 이렇게 사놔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지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지, 석 달에 아파트 모아가지고 어떤 그 투기 세력한테 넘기겠다. 자, 그런 생각하면 그건 제일 하수의 하수. 갭 투자나, 그 다음에 다주택자나, 그리고 무주택자나, 그리고 정부나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때려서 갭 투자, 다주택자 잡을 수 있어요. 시장에 매물로 충분히 내놓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 왜 그런 정책을 안 썼겠어요? 그 효율적을 아니까 못 쓴 거예요. 그 효율적을 아니까. 자,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쓰느냐? 지금 안 쓰면은 정권이 흔들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정부도 할 수 없이 독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독약. 자, 그 독약을 쓰는데 문제는 정부의 신뢰성에 상처를 간다는 거죠. 상처. 자, 세금 폭탄이 맞는데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어떤 국민이.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소급 적용하겠다는데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조정지구가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LTV 40%를 받아라. 70%에서 40% 받아라.
자, 그러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자, 벌써 정부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독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적인 합의. 완충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적응이 되는 뭐 독약을 몸이 아픈데 어느 정도 그 면역력이 있는 독약을 써야지 면역력이 없는 독약을 쓰다가는 그건 죽는 거예요. 자,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유동성이 어쨌든 이러한 그 폭등장 주식이든 뭐 집이든 자 이러한 폭등장이 온 것은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봐요. 초저금리. 자, 그 유동성인데 저는 이런 유동성을 바이러스라고 봐요. 유동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혼란한 전국이 왔다. 혼란한 시대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때는 어떤 또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탈출 전략을,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때, 자, 그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모두 세금을 더 내라. 자, 이게 지금 정부의 포지션이에요. 모두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라. 자, 이제 모든 테러가 막혀 매물 잠긴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정부가 세금을 양도세를 뭐 중과세에다가 플러스 뭐 징벌적 대책에서 10% 내라. 그러면 집을 팔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팔겠죠.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자, 그렇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또 버티다 보면 그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매물 잠금 현상이 더 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가 없죠. 분양이 안 되는데. 두 주택 이상 가지면 징벌적 대책을 들어간다는데 시장에 주택이 공급이 되겠냐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요즘은 주식을 사고 팔아도 세금, 집을 보유하고 팔 때도 세금. 자, 세금이 너무 과하다. 정부가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법안 통과를 위한 오버 제스처라고 봐야죠. 자, 작년에 12, 16의 대책을 만들어 놨는데 벌써 지금 7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통과도 안 되고 집값은 폭등했으니까 자, 정부가 이렇게 오버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과잉 반응을 하는. 과다한 유동성 공급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라고 좋아했죠? 자, 좋아했는데 과연 누가 이득을 받는가예요. 누가 이득? 자, 분명히 이득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많이 산 사람들. 자, 그래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은 사람들. 또는 현금 부자들. 자, 그런 사람들은 이익을 봤어요. 근데 그러한 유동성 초저금리 시대가 왔는데도 그 레버리지를 위험으로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아주 피해가 컸죠. 아주 그 멘붕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이 왔을 때는 그 레버리지를 위해서 자산을 늘려야 돼요. 자, 집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버리지 싸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그 삼성전자 사서 동학개미들 자, 그거 다 뭐 마통 만들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많이 이익이 났잖아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늘리려면. 어쨌든 이러한 대책들이 떨어지면 과연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갭투자 세금 폭탄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강남의 고가주택자들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갭 투자하시는 분들 버티기 어려워요. 저희가 보기에는. 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갭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아서 갭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자, 1,000만 원짜리 10개 사면 5개 사면 5천만 원이면 되고 10개 사면 1억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0대, 30대 사신 분들이에요. 뒤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자, 그러니까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시장은 매수자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방의 그 인기 없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은 이제 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많다. 쏟아질 가능성이 많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